북중러와 미국, EU, 일본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정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중간에서 힘도 없는데 조정자나 중재자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노무현 때 그런 식의 낭만적 외교론이 횡행했었는데, 그러니까 외교를 힘이 아니라 로망 또는 소설의 기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외교를 맡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노무현 문재인 때의 외교 참사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휴전하고 종전하게 됐다라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양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이건 12일간의 전쟁이 될 것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12일 동안 진행되어 온 전쟁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4시간 후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이 휴전을 시작해서 12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또 12시간 휴전을 해서 24시간 후에는 완전한 종전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루가 지나봐야 완전히 휴전을 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 이란에서도 휴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 후 이스라엘 이란 간 12일 전쟁에 종식된다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결의를 했다. 그런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어제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는 거의 피해를 입히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차피 중동 원유 도입하거나 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나가는 원유를 이스라엘에 쓸 일이 없죠. 지도를 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과 이스라엘은 아무 관계가 없고, 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는 원유를 미국이 얼마나 사용하느냐? 미국은 지금 현재 거의 세계 최대 수준의 산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원유를 전체 소비량의 2%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이란과 중국은 만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이란도 수출길이 막히는 거고, 이란 그 자체도 수출길이 막히는 거고,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나 일본도 타격을 입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원유를 70% 내지 80%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체 중동산 원유의 99% 가까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중동산 원유가 거의 다 막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부 타격을 엄청나게 입게 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오히려 다른 대체 수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는 원유 비축분이 7개월 가까이 되고 천연가스 비축분도 한 6, 7개월 가까이 되는 데다가 그 사이에 이제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워낙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변화해 가지고 될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중국이 스스로 이란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했는지는 얘기 안 나오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하는 경우에 이란과 중국이 가장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는 결의는 전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는 겁을 주지 못하는, 스스로 자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해하는 건데, 그 자해라는 게 국제사회에서는 안 통하죠. 이런 힘의 논리가 적용하는 국제사회에서 자해 공갈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트럼프의 제안, 카타르 설득을 통한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이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나토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합한 거냐? 나토에 본인은 불참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을 대신 참석시키겠다. 실용 외교가 아니라 대타 외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상 외교에 안보실장을 대신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상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 외교에 안보실장을 보낸다고 해서 그냥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올 수는 있지만, 정상 자리에 앉아서 이 정상 외교, 다자 정상 외교를 한다는 거는 이 정상들끼리 서로 눈도장을 찍고 서로 친밀도를 높여서 이 국가 간 긴밀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 할 때 훨씬 부드럽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계속 눈도장을 찍자. 이게 돌아가면서 양자회담을 해가지고는 언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만날 수 있냐. 그러니까 일종의 파티입니다. 일종의 파티예요.
이 미국 같은 데서 하는 파티는 보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서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그냥 뭐 잠깐 몇 마디 나누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식의 모임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좀 안 맞습니다. 우리는 뭐 회식이다 뭐다 하면은 그냥 일단 철버덕 앉아가지고 술잔 돌리고 뭐 얘기하고 하면서 이게 친해지는 그런 식이지만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그 스탠딩 파티 이런 것들은 보면 그냥 인사하고 뭐 오랜만입니다. 뭐 아주 그냥 의례적인 얘기 좀 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눈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게 사실 우리 정서엔 좀 안 맞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재명한테 지금 이 다자 정상회견은 굉장히 부담이다. G7에서도 그렇지만 나토는 더 할 것이다. 본인도 아마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핑계를 만들어서 뭐 장관도 선임해야 되고 뭐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엄중하다 이런 핑계를 만들어서 불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워낙 요즘은 다자정상 외교가 많기 때문에 뭐 에이펙뿐만 아니라 G7, 나토 이것뿐에다가 G20까지 해가지고 대충 1년에 다자정상 외교를 해야 될 때가 대여섯 번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재미 들려서 계속 빠지는 거죠. 사실 이 정상 외교도 그렇고 외국 방문 하면 뭐 재밌을 것 같지만 일정도 빡빡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이 정상 간의 대화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형식적인 대화고 이미 다 짜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항상 정상회견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외교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성공하지 않을 정상회견은 하질 않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한두 번은 신기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의례적이 돼간다. 이 아마 이재명은 이번 G7 한번 참석하고 나서부터 외교 자체에 굉장히 흥미를 잃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외교 안보를 경시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국제 정세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이란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마자 지금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90년대 중반에 당시 페리 미국 국방장관이 이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겠다. 당시 클린턴과 당시 페리 미국 국방장관이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 영변 핵시설 타격이 무산됐는데 그때 영변 핵시설을 과감하게 타격했다면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그때 그걸 타격을 못하는 바람에 30년 만에 북한은 지금 뭐 적어도 20개 내지는 50개 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결정을 못하게 만든 YS의 잘못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란은 지금 핵물질을 농축은 많이 해놨는데 이걸 핵탄두까지는 못 만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한 적도 없고 핵실험을 한 적도 없습니다. 북한은 6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상 과시를 했죠. 과시를 했는데 이란은 한 번도 핵실험을 한 적이 없어서 아직은 핵무기까지 발전하지는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핵물질을 최대한 핵시설을 파괴해서 더 이상 핵을 보유하려는 야심을 꺾어버리자. 지금 이런 거죠. 그런데 이란을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정리하고 있는 도중에 러시아의 태도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이란이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러시아가 이란에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넘겨주겠다. 뭐 거래하자. 공짜로 주지 않겠죠. 팔아 넘기겠다. 뭐 이런 움직임을 미국 쪽에서 캐치를 했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도 이 러시아가 뉴클리어를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러시아에 똑바로 해라 라는 경고를 올렸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다.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북중러와 미국, EU, 일본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무슨 어설프게 중간자적인 태도를 취한다거나 조정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노무현 때 했었죠. 우리가 뭐 한반도에서
조정자가 되겠다. 한반도의 중심자가 되겠다.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었는데 그건 조정자가 되려면 이 대립하고 있는 양쪽보다 더 세야 조정자나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미국이 택한 역할이 그건데 조정자나 중재자 역할을 하려다가 이제 심판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란에 대해서 매질하는 이란이 너무 룰을 어긴다라고 하니까 이란을 제재하는 역할까지 나섰잖아요. 그건 미국이 이란이나 이스라엘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중간에서 힘도 없는데 조정자나 중재자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조정자나 중재자를 하려면 더 대등하거나 강력한 힘을 가져야지 그 양쪽 세력보다 훨씬 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중재하겠다? 아니, 중재를 받아들여야 중재자가 되는 거지 중재를 안 받아들이면 중재자가 아니라 그냥 박쥐죠, 박쥐.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그 주변 사람들은 노무현 때 그런 식의 낭만적 외교론이 횡행했었는데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면서 낭만적 외교론이 행행했었는데 당시 자주파를 대표했던 이종석을 국정원장으로 그리고 당시 뭐 동맹파 쪽에 가까웠던 위성락을 저게 이제 노무현 때 꿈 같은 얘기였는데 위성락을 지금 안보실장으로 해가지고 자주파 동맹파 산에 균형을 취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주파니 동맹파니 하는 그런 로맨틱한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죠. 그런 게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교를 힘이 아니라 로망 또는 소설의 기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외교를 맡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노무현 문재인 때의 외교 참사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정동영 언제 때 정동영입니까? 정동영이 통일부 장관으로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동영과 이종석 지금 보면 이 좌파 쪽도 어지간히 인물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올드보이들이 또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그 대표적인 게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게 외교 안보와 부동산인데 이 외교 안보와 안보 라인을 보면 그 실패했던 라인들이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그대로 다시 차지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때 이 가격을 올렸던 그 그룹들이 또 그대로 돌아와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말로는 이재명은 공급 주장하고 있지만 공급을 어떻게 할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지금 벌써부터 이제 이중구 같은 사람들 서울대 경제학과 이제 명예 교수죠. 서울대 경제학과의 대표적인 좌파인데 이중구 교수 같은 사람들 벌써부터 세금으로 때려잡아야 된다. 가수요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으로 얻을 수 있는 투기적 이익을 세금으로 최대한 흡수해서 세금으로 때려잡아야 된다. 이걸 벌써부터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다시 문재인 때와 똑같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 세력들 자체가 그때 그 사람들 그대로예요. 지금 기대 심리가 4년 만에 최고고 집값이 지금 역대 최고로 많이 올랐던 한 주일 동안 최고로 많이 올랐던 게 2018년 문재인 때 4월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거의 그때를 방불케 하는 뭐 지금 각종 기사들은 진보 정권 내에서의 부동산 악몽 그러니까 좌파 정권 내에서의 부동산 상승 이 악몽을 끝내야 된다.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그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정권 때와 YS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의 부동산 가격 상승 요거 보시면 뭐 경실련에서 만들어낸 자료니까 그리고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내용이지만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때는 50% 이상의 5년 동안 50% 이상의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박근혜 김영삼 이명박 때 5년간 저런 특히나 MB 때는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했죠. 하락했습니다. 노무현 때를 보면 94%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 1년에 20%씩 올랐다는 얘기인데 저 때 물가는 뭐 2% 3%였는데 부동산 가격은 20%씩 오르니까 이 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자,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지금 굉장히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하고 많은 분들이 언론을 볼 수가 없다. 지금 뭐 모든 방송과 신문들이 이 소위 말하는 허니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새로 대통령이 되니까 눈치 보기 뭐에 나서서
볼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시자. 우리가 조금만 로우키로 기다리면 이 분명히 이 균열이 올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이 권력을 잡자라고 하고 힘을 합치지만 막상 권력을 딱 장악한 순간부터 이 내부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핵 분열이 계속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권력의 속성인데 역대 모든 정권이 그랬습니다. DJ도 그렇고 뭐 노무현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전부 다 권력 장악할 때까지는 똘똘 뭉쳐서 해보자 하다가 딱 잡은 순간부터 내부 분열로 무너집니다. 내부 분열로 무너지는데 지금 민주당도 그런 게 보여요. 이재명 단일화, 단일 친명 뭐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왔죠. 지난 국회 뭐 총선 때 비명계를 대폭 정리하면서 완전히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여기에 그냥 주력하면서 왔는데 막상 이제 대통령 만들고 나서 가장 역할을 했다라고 자기들끼리 자평하는 세 사람이죠.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이 세 사람이 김민석이 총리가 되고 총리를 지명하고 나니까 박찬대, 정청래가 뻘쭘해진 거죠. 그러니까 빡쳐서 둘 다 대표 나가겠다. 당대표 나가겠다. 지금 그러면서 김민석에 대해서 소 닭 보듯 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지금 이제 당대표가 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박찬대도 그렇고 정청래도 그렇고 김민석에 대해서 뭐 곧 총리 될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응원을 하고 나섰어요. 응원하고 나서긴 했습니다. 그동안은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이제 뭐 응원을 갑자기 응원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 이런 걸 보이겠다라고 해서 운동권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장경태와 모경종을 전면에 내세우겠다. 이 97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운동권 아니었나 싶은데 자기는 운동권의 수직적 관계 그런 분들과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싫었다. 너무 비생산적이다. 제가 가지도 않았고 거기서 부르지도 않았다. 이 586 운동권 문화를 청산해야 된다. 장경태나 모경총처럼 자원봉사부터 시작한 모범적인 평당원을 전면에 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모경종은 누군가 했더니 뭐 이재명이 당대표 시절 검찰에 끌려다닐 때 수행비서였다. 자, 이재명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새로운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을 불러서 당정협업이 절실하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월이 당연히 제일 세고 이제 7월, 8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균열이 오기 시작할 것이다. 제가 볼 때 지금 59% 얘기가 나왔는데 이 59%가 최고의 지지율이 될 것이고 이제 59%부터 계속 낙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장관 인선,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를 안 가닌다고 비판이 세지니까 얼른 장관 인선을 꺼내놨습니다. 뭐 눈에 띄는 사람은 이 통일부에 올드보이 정동영이 돌아왔다. 뭐 이런 점이 약간 눈에 띄고 또 그리고 국방장관 후보로 안규백, 이게 방위 출신이에요. 방위 출신입니다. 그래서 방위 출신인 안규백을 국방장관 후보로 내세웠다. 이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11개 부처 중에 국회의원들이 5명이 장관으로 내정됐다. 여가부의 강선우,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전재수, 그리고 정동영. 재밌는 거는 윤석열 정부 때 지명됐던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 유임이 됐다는 거. 그리고 권오을, 뭐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안동에서 국회의원 한 2번 하셨나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고무신을 확 거꾸로 신고 결국 그 덕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 그러니까 안규백, 정동영, 전재수, 강선우 뭐 이런 사람들이 장관에 지명됐다. 외교부 장관은 뭐 조현 전 대사, 전 외교부 1차관. 근데 지금 통일부 북한이 이제 적대적인 이개 국가 이런 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일부 사실 없어져야 될 부서인데 통일부도 그렇고 여가부도 그렇고 장관 자리를 위한 장관 자리다. 권오을 의원이 3선을 했군요. 안동에서. 자, 국힘 쪽에서도 좀 황당했나 봐요. 이 송미령 농축산부 장관을 유임한 것에 대해서 이게 부끄럽지 않냐?
아니 어떻게 공직을 마감을 해야지 그걸 또 양곡법과 농민 3법 이거를 거부권 행사하고 하더니만 이제 정권 바뀌니까 그걸 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 이제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하겠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민석 인사청문회가 지금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금 출처 문제가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태 추징금 같은 거 안 내고 있다가 후보자 되고 나니까 갑자기 한 6, 7억을 내버렸어요. 근데 이 김민석 5년 동안 수입을 다 해봐야 5억 몇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 7억 되는 돈을 며칠 만에 갚느냐? 무슨 돈으로 갚았냐? 현금으로 7억 원의 추징금을 냈는데 이 무슨 돈이냐? 했더니 그게 뭐 출처가 무슨 뭐 경조사에 들어온 돈이다. 뭐 자기 결혼식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했다. 근데 썼다는 돈이 13억 원인데 최근 5년간 번 돈은 5억 4천이에요. 그럼 나머지 8억 원을 도대체 어디서 벌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했더니 뭐 경조사가 있었고 출판기념회가 있었다. 2019년 12월에 현재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11월엔 장인상을 치렀다. 버티면 임명하게 되지 않겠냐. 뭐 한덕수 총리 지명할 때는 1000건의 제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김민석은 증인도 한 명도 없고 자료 제출률도 25.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제출한 답변들도 뭐 김민석이 올려놓은 SNS에 올려놓은 일방적 주장 이런 거 대충 프린트해가지고 내놓는 수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데 오늘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뭐 버티기만 하면 어차피 이제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합니다. 다른 장관들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청문회에서 뭐 동의하건 안 하건 간에 일정 기간 버티면 그 다음에 임명해버리면 끝나는데 국무총리는 국회에 투표가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뭐 190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투표해서 통과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건 시끄럽건 어쨌건 간에 결국 시간만 지나면 통과된다. 네. 어떤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봐야 되느냐를 놓고 생각이 많지만 일단은 뭐 6월 달은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권 초기인데 저도 또 약간 좀 상황을 좀 봐가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그러나 이제 남미에서 지켜본 바로는 100여 년 전에 1911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초의 지하철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금 지하철이 다니는데 그 지하철이 110 몇 년 전에 건설된 지하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세계 5대 강국 안에 아르헨티나가 들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직전 또 직후 요때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5대 강국에 들었다. 그런데 그 이후 100년 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페론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파퓰리즘, 국민들한테 돈 나눠주고 과도한 복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우리가 아는 남미 국가 하면 정부가 그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뿌리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게 남미의 정책의 대표적인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나라가 있죠. 인구가 아주 적은데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그 자원에서 나오는 수익이 많아서 그 인구들한테 먹여 살릴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원의 저주인데 그런 나라들이 그 국민들이 뭘 해보려고 하질 않죠. 사우디가 대표적입니다. 인구 한 3천만 정도 되는데 사우디 왕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름으로 오일머니를 가지고 국민들을 매수하다시피 하는 거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60년대 유전 개발에 성공한 이래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운용을 잘 하고 그걸로 이제 복지 기금 같은 거에 좀 운영을 하면서 근데 노르웨이는 직접 현금을 뿌리거나 하는 식으로는 안 합니다.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에다가 많이 들이지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현금을 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몇십만 원씩 나눠준다.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이제 집권 이후에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남미에서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방식의 정책은 아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일회성으로 이게 그쳐야 될 정책인데 뭐 경제가 정말 침체 일로에
그걸 좀 소비 진작을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정도라면 모르지만 이게 그 당연하게 되고 기대가 되고 올해는 안 나오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2010년대 말에 한참 뭐 유행을 하고 스위스에서는 이걸 시행하니 많이 하면서 국민투표도 하고 뭐 이랬을 때 이제 이재명표 기본소득이 나왔다가 이제 그게 뭐 캐나다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일부 지역에서 실시해 보니까 이게 영 뭐 효과가 안 나온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기본소득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사실상 접었는데 대신 이제 돈을 좀 나눠주자. 그때 상황 봐가지고 기분 내키는 대로 돈을 나눠주자. 이런 건데 일본에서는 국민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일본도 사실 30년 동안 잃어버린 경제, 잃어버린 일본, 잃어버린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90년대 이후 버블 경제 거품이 꺼진 이후로 30년간 지금 경제가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죠. 계속 지금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4,000불가량 낮았어요. 작년에 우리가 36,000불 때 중간이었는데 일본이 32,000불까지 떨어진. 일본은 사실 45,000불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지금 1인당 GDP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표 정책들이라는 게 이 아르헨티나의 패론주의가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왜냐? 당장 먹기에는 꼭 그냥 단 사탕, 단 꽃감, 빼먹기에는 꽃감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